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우리 시간에 한시를 강의할 김기라고 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한시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 한시라고 해서 특별히 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본래의 뜻이 언지라 그래요. 언지. 자, 말소 문자에 뜻 짓죠. 자, 언지는 말 그대로 이 뜻을 말한다. 이게 이제 시의 본질입니다. 시의 본질. 이것은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뜻을 말한다. 이게 시의 본래의 이제 의도이고 목적이다 이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뭐 한문으로 하면 한시가 되고, 우리 한글로 되면 또 이제 한글시가 되는 거고, 영어로 하면 영시가 되는 거고, 불어로 하면 이제 불어 뭐라고 밸런스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뜻을 말한다고 하는 것, 이 자체에 이제 중심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는 특히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 중에서 특별히 한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한시는 말 그대로 이제 한자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문학 장르, 그게 바로 한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시라고 마실 때, 사실 이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어떤 이제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만시를 지어야 돼요. 만시. 돌아가실 때 애도하는 시. 그래서 옛날 이제 문집들을 보면 남들이 아니면 친구가 죽었을 때 애도하는 뜻을 붙인 그런 시들, 그것도 그 시집 속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원에서 행색교나 한다. 이제 제법 대접을 받으려면 평상시는 몰라도 그 주변에 자기 친구나 아니면 그 유지들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애도시를 짓는데, 나만 시를 한 수 못 지어낸다.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지금 다 지금 무식쟁이야, 쉽게 말해서 그렇게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옛날에는 그 시 짓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못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 동네에서 좀 유식한 사람한테 가서 이제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수 더 지어서 이제 그래서 받아서 이제 품에 넣어서 그래 가지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한자의 시대가 아니고 한글의 시대로 이제 변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전통들이 뭐 이제 한글 시 속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었다. 뭐 또 그 전통은 꼭 만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 뜻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면 그게 뭐 자체가 이제 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저는 뭐 한문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원래 이제 한문 쪽으로 공부하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 한시보다는 이제 경서를 중심으로 이제 배웠어요. 그 선생님께서 그 시보다는 이제 경서를 먼저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서를 배우고, 나중에 이제 그 처음 선생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는 미완성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만난 선생님이 아주 시를 아주 잘하셔요. 그냥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많은 그 시 배울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 시에 있어서는 이제 큰 선생님이죠. 이제 그런 어른을 이제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오늘 가거든 시를 한 수 지어오느라. 이게 갑자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머리가 아파. 그 이제 제가 한 7개월부터 이제 그런 시 짓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 끙끙거리면서 이제 뭐 밤새도록 끙끙, 오늘 글 배우고 그것도 다 외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까지 지어야 되니 부담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달이 좀 지나고 나니까 잘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시는 뭐 이제 엮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좀 더 이제 단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내 뜻, 내 생각이 즉 전달하는 그런 수준 정도로 하는 데는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당공불락의 그 성백처럼 그런 것은 아니더라 이거죠. 그럼 자꾸 이제 하다가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게. 아주 그대로 그 하나의 그 매력, 그대로 산매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게 이런 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요. 정말 내가 이제 그때 그 시를 배웠던 그 선생님이 문화에 있을 때 이제 아주 충격적인, 아직 이제 시를 배우기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는 이제 시골이에요. 저기 이제 경남 합천이라고 하는 시골인데, 그래 하루도 이제 또 이제 공부를 글을 배우고 이제 책을 들고 가서 이제 가는데 저보다 앞에 이제 어떤 또 어른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촌노라, 촌에서 농사 짓는 어른이다 이요. 그 선생님은 한 77, 그때가 7, 8세 이래 되셨고, 그 노인은 한 60대 이래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저같이 이런 두루마리를 입고, 두루마리를 입었는데 여기에 막 때가 꼬실꼬실하게 묻었어요. 아니, 뭐 그래야 되겠다. 때가 꼬실꼬실하게 묻었고, 코에로 콧물도 쫄쫄 흐르고 그래. 얼굴 새카맣고. 그래,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촌노가 시를 지어왔어요. 시를 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으러 왔어. 이거 시를 지어가서 말이 되나 안 되나 지어서 이제 고수들이 쫙 보면 한눈에 착 보이거든요. 아, 여기는 이런 글자를 써야 되고 여기는 저런 글자를 써야 되고 딱 보인다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뭐 시를 가지고 지어오면 촥촥촥 거의 1초 만에 촥촥촥 다 붙여버려요. 한눈에 쫙 보이니까 워낙 고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노인이 이제 촌노가 지었던 시를 선생님이 촥촥 이렇게 고쳐주고, 그래 하고 이제 좀 뭐 이렇게 대담하다가 일어서서 절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촌동네에 저런 농사 짓는 시골 촌노가 두루마기에 때가 꼬질꼬질 묻고 콧물이 쫄쫄 흐른, 누가 볼 때 영락없는 농부예요. 그런데 시를 한 수 턱 지어와서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아봤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건 정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뭐 글로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실제로 하는 거, 실기, 자기가 당사자가 되는 거, 이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시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수련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세계를 몰라요. 그런 식 공부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라. 그리고 이제 그런 전통은 뭐 지금도 조금은 이어져 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들어 있고, 이제 암암리에 이제 그런 그 시를 이제 배우고 짓고 또 고치고, 뭐 어떤 경우는 시도 이제 대회가 있고 그래요. 대회에 나가서 뭐 한시 경연대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은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받은, 이거 참 그 충격이라면 충격이죠. 촌노가 시를 지으러 왔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도대체 이게 시가 뭐냐, 어떤 매력이 있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자님이 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논어에도 보면 자기 아들 보고도 시를 더 공부했느냐, 뭐 몇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 중에 제법 말이 통하면 사야는 비로소 가히 더불어 시를 논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 잘하는 것을 굉장히 경시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째서 저랬을까? 어째서 공자가 저렇게 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시 공부를 하기를 권했던가 생각을 해보고, 제 경험도 한번 섞어보니까 논어 자체에 이제 흥어시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 일어날 흥자 아닙니까? 흥, 시. 이게 뭐냐면 시를 통해서 도심을 흥기시킨다. 진리를 향하려고 하는 마음, 도를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걸 뭐냐? 시를 통해서 흥기를 시킨다.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정신 세계, 뭐 예술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식이 향상되는 지경으로 가려면은 우리 대개 일반인들은 삶에 이제 임하다 보면은 이 시험을 하면 뇌가 굳어요. 뇌가
이 현실에 찌들어서 그냥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상상력이나 그다음에 뭐 상상력이 죽으면 직관력도 죽게 되겠죠. 뭐 이런 우리 의식 세계, 정신 세계 이런 활동 능력들이 자꾸 이렇게 그 속화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이제 굳어져 간다는 거죠. 그럼 의식이 굳어져 가니까 뭐 일단 감흥이 안 돼. 상대방과 더 나아가서는 동식물과도 저 더 나아가서 하늘의 구름과도 저 말없는 구름과도 내가 이 감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지극한 의식 경지를 개척해서 도에 나아가고 이거는 뭐 육아식 도든 도장에서 말하는 도든 불가에서 말하는 도든 어쨌든 최고의 어떤 그 경지에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그 직관력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감응력이 살아 있어야 되고 뭐 상상력 이런 게 다 살아 있어야 그래야 머리가 뭔가 번쩍 왔다 갔다 뭔가 별이 눈에 보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공부해서 뭐 합니까? 아무리 해도 그냥 지식으로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 학교 시험 치셔서 그걸로 끝내는 것처럼 진정으로 내가 도를 구하고 최고의 어떤 정신 경지에 도달하는 데는 아무것도 보탬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공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를 잘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쉽게 말해 뇌를 개발한다 그렇게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 직관력, 감흥 능력 뭐 이 다양한 우리 정신 이 뇌를 고루고루 발전시키는 특히 이제 운해 쪽이죠. 일반인들은 대개 좌뇌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딱딱해지고 참 멋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멋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위해서 그 첫걸음이 공자는 시로 잡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저 개인이 그랬어요. 제 경험으로.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골 그 합천의 그 시 선생님에게 시를 배우는데 그래 처음에 한 몇 달 동안은 억지로 지어가요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한 그때 한철 한 계절 한 4, 5개월 이렇게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어느 순간에 저 시골집이 있는데 거기서 늘 보던 앞산이 어느 순간은 어메 아이고 저기 어제 보던 그 산이 아니네 이놈을 어떡하나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게 마치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그 사람들 식으로 말하면 이 깨침을 얻은 것 똑같은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깨침을 얻었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옛날에 막 따지고 공부하던 경서 공부한다고 의식이 쫙 굳어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 이분 법적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러냐 맞느냐 틀리냐 이 공부가 그런 성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란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시를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화로워지는 거라 이게 원칙을 따지던 그런 의식들이 시를 공부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거라. 그래서 이게 의식이 바란스 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 중기 이후로는 이 성리학 이게 뭐 아주 굉장히 강성이고 뭐 타에 대해서는 용납되지 않는 엄청난 마치 탈레반들 있죠. 탈레반들처럼 그런 강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대로 가면 탈레반처럼 완전히 그래 가버릴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그 외골수 분명히 맞아요. 맞긴 한데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절제가 되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 시를 좋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조선에서 가장 골수의 그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진 그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 누구나 시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뜻밖의 또 멋이 있어.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게 바란스를 맞춰요. 그래서 점차 저 높은 의식 세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출발점에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산을 보고 턱 느낀 게 그 뒤로부터는 저는 그 앞에는 항상 뭔가 조심하고 정리하고 닦고 눈 감고 귀 막고 이제 감정이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야 천리만 보고 나아가는 군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인간 사사로운 정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야. 그렇게 마치 수도자처럼 눈 감고 귀 막고 그래 살았어요. 근데 이 시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 게요. 그래서는 아닌 것 같아요. 공자가 분명히 이렇게 시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시는 이렇게 막 직선적으로 가는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산을 옛날에 보던 그 산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좀 감정이 이게 좀 여유로워져 있고 그 삶의 이제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뭐 사람이 제가 더 착해지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역시 뭐 저는 변변찮은 그런 인간이 올시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느낄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갔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를 이제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떨 때는 앉아서 막 계속 며칠 동안 시만 짓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덮어놓고 뭐 일하러 갔다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시가 너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힘주어서 이 어린 감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가 전체가 이러한 공효가 있다는 거 그것만 일단 좀 말씀드리고 이게 또 이론도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시 공부하면 되지 뭐. 또 너무 이론에 치우쳐 버리면 시 한 수 감상 제대로 못하고 짓는 건 더 안 되고 그래서 뭐 종달새처럼 남이 했던 시 그거만 이게 막 외웠다가 그럼 가버려. 그럼 뭡니까? 시인도 아니고 그 뭐라고 말해야 돼요? 시인이 아니죠 시인이. 반드시 이제 시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음악하고 가셨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각자대로 이렇게 박치는 분은 박치는 분대로 또 창하는 분은 창하는 대로 악기 타는 분은 타는 분대로 이런 기능적인 것을 가지고 이론을 겸비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시도 우리 한글 시도 마찬가지고 현대 시도 마찬가지고 옛날 한시도 마찬가지고 자, 이론과 또 실제 이런 게 좀 밸런스를 맞추면 아주 좋을 것이다. 자, 그래 이제 보고 시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또 이론에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가장 오래된 시는 이제 시경 아시죠? 우리말로 쓸게요. 시경이 있다. 요거는 이제 북방 문학의 이제 대표작이다. 그러니까 원래 민가에 또는 궁실에서 쭉 그런 불렀던 지었던 그 시들을 공자가 이렇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산시를 했다 그래요. 시를 이제 좀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300여 수를 남겨놨죠. 그래서 그게 시경이고, 그 다음에 초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보다 좀 더 뒤에 이건 이제 초나라 굴원이라는 사람이 그 원조가 됐죠. 그래서 그 굴원류의 그런 시인들의 시를 모아놓은 책이 초사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래서 초사는 구로는 초나라 사람이니까 초나라는 중국에서 남방으로 봐요. 남방 문학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하고 시경은 북방 문학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 정신이야 뭐 동일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성격상에 있어서는 대체로 시경은 조금 유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초사는 약간 그 남방 사상의 특유 약간 도가 또는 자연학적인 그런 측면, 이 초사에서는 천문에 대해서 땅의 지리에 대해서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문학 작품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물론 뭐 일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인간 세계 인륜, 인간의 순수한 감성의 세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기는 조금 도가적인 색채가 좀 들어 있으면서 그다음에 어떤 자연 세계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좀 많이 표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러한 시경 초사, 이러한 문화가 쭉 이제 그 한나라 때 가서 한나라 때부터 이제 현대시라기보다 오언시 그러니까 오시죠. 시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오시가 있고 그다음에 신시가 있다. 오시는 대개 이제 당나라 아시죠? 시 그러면 당시가 최고 아닙니까? 당나라 앞 시대의 시를 그냥 이제 포괄해서 오시라고 이야기하고 당나라 이후의 시를 대개 포괄해서 그냥 신시라고 대개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고시가 오원 같은 경우는 오원고시가 있어요. 오원고시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조 아시죠? 삼국지 조조. 그때 조조의 이제 두 아들, 그 조조 삼부자, 그 사람들의 이제 문학을 건안 문학이라 그래요. 근데 저 사람들이 야 과연 조조 같은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손간신이고 전쟁만 잘하는 그런 간웅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조조는 맹시인이에요. 조조는 그 아들 둘이도 마찬가지고. 그 적백부라고 하는 거기도 초등부가 인용까지도 하거든.
뭐 할 때 저 뭐 무슨 오작 오작 남비라 그 판서에도 그거 나옵니까? 그런 구조를 촥촥 이야기하고 창을 곁에 꼽아놓고 뭐 술을 들이켜고 그런 이야기 나온다고. 조조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시에 뛰어난. 그래서 그 조조 삼부자가 그게 오원시에 완전 이제 기초를 완전히 닦았다. 앞시대에도 좀 있긴 했지만, 자, 그러고 이제 칠원시는 7자로 된 건 칠원시. 오원시, 칠원시는 오원시는 글자 말 그대로 글자가 5글자 하나, 둘, 셋, 넷, 5글자 된 거 오원시고, 칠원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글자가 더 많죠. 이렇게 된 게 이제 칠원시라고 하죠. 칠원시도 역시 조조 삼부자들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러다가 조금 뒤에 이제 양나라 때 와서 이제 이 칠원시가 그러니까 조조 때부터 지어졌고 조조 약간 뒤에 양나라 때 와서 이제 완전히 칠원시가 어떤 정형화 형식을 이제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가 이제 완성이 된 것이에요. 고시 형태가. 그러다가 또 양나라 때 어떤 심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심약 그 사람이 이제 성조 운동을 일으켰어요. 즉 사성 운동.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고시에는 시를 지을 때 그냥 문자만 달고 아까 문자 이야기 했잖아요. 쭉 오다가 하나의 매점을 해주면서 박자를 맞추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자만 달았는데 고시에 와서는 이제 그 양나라의 그게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예요. 남북조 좀 뒷부분 시대인데 그때 그 심약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성 운동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조금 발전되더니 당나라 때 와서 완전 새로운 형태의 어떤 시법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게 이제 신시인데 여기는 뭐냐면 이제 문자를 다는 거는 당연 끝에 예를 들어서 칠원시가 되면 1, 2 달고 3을 안 달고 4 달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이게 그냥 옛날에는 고시에는 그냥 글자를 막 뜻만 맞게 지었는데 이전에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악보예요. 이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잘 유념해 주시면 써먹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악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성은 지금 현재 우리는 사성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사성인데 이제 사성 중에 평성은 그냥 평성이라 그러고 나머지 상성, 거성, 입성은 척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평척만 나누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현대 중국에서는 사성을 말하는데 시에서는 그 사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버려요. 평이냐 척이냐. 척성은 척성 중에는 이제 상성, 거성, 입성이 있는데 입성은 끝에 얼립, 미열, 기역, 비읍이 붙으면 예를 들어서 설립, 세얼, 발이, 각 할 때 기역, 미열, 비읍 이게 붙어버리면 그거는 무조건 입성이고 입성은 척성에 속하는 이제 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 상성, 거성은 좀 외워야 돼요. 이게. 저는 이제 저기 선생님이 글자를 이제 경서를 글을 배울 때 이 표시를 해줘요. 요거는 상성, 요거는 거성. 그러니까 사이펜으로 제 책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 시경을 읽어온다. 시경에다 글자를 그냥 표시를 해요. 상성 아닌 거는 표시 안 하는 거라. 그럼 이제 제가 외울 때 문장을 외우면서 사성을 같이 외우는 거라. 그럼 책 한 것만 그런 식으로 떼버리면 거의 이제 사성은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모르는 건 사전 얼른 찾아보고 거의 자연스럽게 외우죠. 그래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평, 평 예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평은 소리를 말 그대로 평이하게 지금 우리나라 한자로 말하면 닦을수 또 얼굴 안 뭐 이런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릇될 비자 우리 보통 우리 일상 언어 생활이 아주 잘못됐어요. 우리가 비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라. 비리라 그래야 돼. 비가 평성이니까 리는 척성이에요. 리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그걸 다 잊어버렸죠. 옛날에는 그게 장음, 단음 표시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비리라 그래. 비리가 뭐야? 비린내 나는 이야기냐? 비리 켜야 그 뜻이 맞는 거라. 왜?
비는 평성이니까 비. 그다음에 리자는 쭉 이렇게 쭉 좀 늘어서 척성은 늘어서 읽어요. 평성은 쉽게 말하면 평이하게 읽는 건데 이 척성은 좀 늘어서 쭉 길게 읽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여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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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가는 거라. 이거 악보 아니고 뭡니까? 그게 이제 당시의 특성이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럼 글자의 뜻에다가 박자를 맞추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 이 자체가 악보이면서 가사. 지금 현대로 말하면 현대 예를 들어서 누구야 뭐 태진아 무슨 노래 부른다. 그렇죠? 그 가사와 곡조 같이 붙잖아요. 딱 그 형식으로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신체시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뭐라 아이 뭐 귀찮게 평책을 나누어서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외우기만 골치 아프게 만들었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럼 이게 이제 저것도 무턱대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률의 그 소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터득한 게 있죠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 소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계를 내고 정리를 해보니까 아 저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더라 해서 이제 저렇게 이 당시의 모습이 즉 새로운 시의 모습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시에 음악이면서 뜻을 전하는 도구. 이게 완전히 이제 달성이 돼버린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를 처음 배울 때는 이제 저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일단 뜻만 맞춰봐라 해서 이제 고시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시를 가르쳐요. 저도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지어서 이렇게 가져와 보면 우선 말만 되게 맞춰봐라. 어? 문자 달고 말만 되게 맞추고 그래서 글자 고쳐주고 그래 하다 보면 한 몇 달 하면 학생들도 시를 잘 치워요. 이상하게. 하나로 어렵지 않다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단계별로 쫙쫙 나가면 아주 쉽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당나라 때 와서 이제 신시가 생겼고, 자, 당나라 이후는 대체로 신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시와 송시.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 때 아닙니까? 자, 당시와 이 송시에도 이제 약간의 차이성이 있죠. 그러면 송시는 송나라 때는 이제 그 성리학이 유행하기 시작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사상, 뜻, 구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고 당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 이제 뭐 운율 이런 것도 중요시 생각하고 상상력, 감흥력, 좀 추상적인 이런 것들 좀 들어간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이제 그 완전 문학적인 그런 형태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송시는 문학적이긴 한데 다소 천리, 철학적인 어떤 이치 또는 인생에 대한 실제적인 통찰,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한시는 당시 송시가 탄생함으로써 최고 절정 완전한 형태를 다 갖추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냐? 우리 한국에는 뭐 삼국시대 때부터 한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뭐 학교 시간에 배웠잖아. 우리 교재에도 을지문덕 시도 나오고 최치원 시도 나오고 일단 그 두 개는 시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대개 보면 고려 전기까지는 당시인데 당나라 시 중에 그 만당시란 마지막 만당 늦을 만자 만당시가 있어요. 만당시의 시풍을 좀 받았는데 이 만당시는 이제 당나라 말기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그 한쪽으로 좀 흘러버렸지. 너무 아름다운 외적인 화려함 뭐 이런 쪽으로 좀 흘러버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려 중기까지는 대체로 만당시계 당시는 당시인데 그 두보나 이태백이가 있는 시대는 성당시대라 그래요. 성당시 그게 가장 바람직한 표준이에요. 그게 이제 중당으로 넘어서 만당에 와서는 다소 흐트러진 그런 모습 이제 뜻 이런 거는 거의 많이 사라져 있고 외형적인 화려함, 아름다움 이거 이제 약간 타락했던 아름답긴 한데 약간 위태한 그런 시풍이에요. 그게 고려 전기에 있었고 고려 이제 중기부터는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식자들 간에 이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송시풍이 점차 중기 이후로는 송시풍이 유행했죠.
그러다가 그게 조선 중기까지 대체로 송시풍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 와서 뭐 이달, 최경창 뭐 이런 사람들 삼당 시인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때부터 점차로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쪽으로 다시 좀 넘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한시인 대체로 이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이게 이론을 또 너무 많이 하면 지금 시간도 안 많고 이 책 보시고 이렇게 조사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본 작품에 우리 한국 저는 개인적인 기호인지는 몰라도 그 중국 시보다 이 한국 사람들이 지었던 시가 더 잘 내 그 정서에 잘 맞고 감흥이 빨리 오고 이 감탄사가 더 빨리 일어나더라. 이게 아무 중국 그 같은 한자를 쓰더라도 그 중국 시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지었던 시하고 그것은 이게 좀 그게 특색이 좀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시를 중심으로 쭉 그냥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우선 그 169쪽에 보면은 최치원 선생 시 이건 누구나 뭐 우리 학교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자, 이건 많이 이제 회자되는 시입니다. 그 앞에 시는 이제 을진문덕 장군 시였고 이제 두 번째 시는 추야우중 유명하죠. 한 번은 보셨죠, 그죠? 자, 그래도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감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시는 이제 우리 최치원 선생이 그 말하자면 글로벌 인재죠. 12살 때 당나라 가신 거 아시죠? 12살 때. 우리로 말하면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19세 때 7년 만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천재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2세 때 토황소 경문을 썼습니다. 그때 황소의 난이 일어나서 조정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최치원 선생이 그 황소를 토벌하는 글, 경문을 썼죠. 그래서 이제 이 토황소 경문 이것을 보고 그 적장이 어디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말도 있고 말에서 떨어졌다는 말도 있고 다리가 우두두두 떨려가지고 쓰러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황소의 날이 표정됐다는 거라. 그래서 이름이 천하에 저건 신라의 손 저 사람 이야 대단한 사람 중국 천하 이름이 나와버렸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요거는 이 당나라는 신라하고 아주 친했거든. 요거는 간단하게만 당나라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그 이 시들은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수나라도 선비족이에요. 중국 왕조 중에서 중화족 그런 사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중국을 다스렸죠. 저 사람 정체성이 조금 의심스러워. 중국의 정체성을 잘 검토해봐야 돼요. 어쨌든 당나라는 그래서 이 신라하고 친해. 신라도 그쪽 쪽에서 좀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전에는 말로 그러잖아. 신라 사람들은 저기 흉노족의 자손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하고 이거 선비족하고 이렇게 상통하는 게 있어. 그래서 어떤 유대 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당나라 가서 이제 이때는 사실 최치원만 당나라 간 게 아니고 뭐 의상대사도 갔고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에 유학을 갔었어요. 그 앞시대. 이제 최치원 선생은 대체로 그 통일신라 거의 말기 시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말기 어린 나이에 그게 가서 이제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29세까지 당나라 조정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하다가 나 이 고국 자 내가 여기서 배운 이 경륜과 학문을 저 신라를 위해서 써볼 것이다 하고 신라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첫째 이게 최치원 선생은 신분이 낮아. 육두품이야. 육두품. 성골, 진골
이거 해야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도 해먹고 총리도 해먹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훈계가 아래 단계에 있는 걸 하기에 높은 자리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라 조정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도 아닌 게 이 똑똑을 좀 하면 그러면 위에 사람 눈에 어떻게 했어요? 눈에 가시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되는 에라이 모르겠다고 이제 신라 조정을 이제 벗어났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천지를 떠도는 말 그대로 고운이 됐다 이거죠. 자, 그 아까운 일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글로벌한 그런 인재가 와도 우리는 어떻게 잘 받아들일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해서 막 새로운 문물을 배워서 막 또 폭발시키고 또 가져와서 또 키우고 이렇게 해 그런 건데 그 신라는 그러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망했거든. 통일신라 말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추야 우주는 최치원 선생이 이제 당나라에 있으면서 어느 때 이제 지었다고 하는데, 일설에는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나라에 있을 때 고국 생각이 나서 이 외로움을 표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또 일설에는 그게 아니고 신라 조정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야. 나를 아무도 이해를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차라리 당나라에 있을 때 그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이 더 잘 통했는데 이렇게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일설도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글자 풀이를 해봅니다. 이게 추풍유고음 하니 이게 한문에는 토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자만 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번역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하니 하여 뭐 이렇게 말을 붙이면 훨씬 쉬워요. 추풍유고음 하니 새로 소지음이라 창외 삼경 우요 등전 말리 심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읽는 것도 아까 이제 저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 이제 뭐 사람들 읽으라 그러면 추풍유고음 조금 이런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뭐 하겠죠. 근데 시에도 이게 박자를 맞춰서 읽으면 아주 이제 논의가 되는 거라 이대로 추풍유고음하니 새로 소지음을 창외 삼경우요 등전 말리심을 이렇게 이제 읽으면 됩니다. 그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그냥 우리가 막 읽듯이 막 읽는 것 일반 산문 글도 이게 고조 장단이 있어요. 아까 같이 오공 비리 그죠? 오공 비리 이렇게 하면 글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길게 짧게 읽고 딱딱 잘라 읽어야 될 지점이 사실 있어요. 그걸 읽는 거 보면 아 물리가 낮구나 이제 알죠. 시는 이제 그보다 더 하지. 이게 다 이게 고조 팽적작 박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읽으니까 좀 재미있습니까? 네. 이제 국악하는 선생님들이 이거 거기서 확 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시조창에서 하는 그거하고 또 조금 달라요. 저도 그때 시조를 좀 배워봤어요. 시조 또 뭐 선비는 시조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선생님 집 옆에 마침 그 합천 시구에 시조창 하는 그런 이제 그 단체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 그걸 배워 와서 거기서 한 시간 동안 시조 막 천지 막 이렇게 하는 그래 대회도 나갔는데 대회 가서 저 국악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한 두 마디 가다가 가사를 까먹어버렸어. 그래 고수 어른이 톡톡 해서 또 두 마디 가다가 또 까먹어버리고. 아이고 그래가 장례상 불쌍하다고 제가 그때 28살이었거든요. 그래 장례상 받아봤어. 아이고 얼마나 불쌍해서 그래. 아니 보통 때는 다 외웠는데 그럴 수 있죠, 그죠? 한번 다 뒤집으면 다시 생각이 나요. 다른 것도 아마 이것도 다 대금이든 가액은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딱 막혀보면 이상하게 돼버려. 그런 거 걸리면 참 골치 아파요.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되고 뭐 아무거나 당하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읽는 거는 그렇게 읽으면 되고
이제 떠풀이를 하면 자 추풍이잖아요. 가을 바람에 유자는 이제 이게 뭐 해석을 하면 뭐 오직 이건데 굳이 해석을 뭐 안 해도 됩니다. 가을 바람에 괴로이 읍조리니 자 세로에 이 세상 길에는 소지엄이라 지엄이 적더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 적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엄이 적더라. 어? 원래 직역하면 그래요. 지엄이라는 거 잘 아시죠? 종자기와 배가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배가가 이제 거목으로 타지 않습니까? 그럼 종자기가 탁 귀신처럼 탁 알아맞춘단 말이에요. 아, 저 뭐 출렁대는 물결, 아 높은 산, 탁탁 이렇게 알아맞추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가 종자기가 죽어버렸죠. 덜컥. 그래서 이제 배가 혼자 아이고 이 내 소리를 알아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 거목을 타면 뭐하러 싹 다 줄 다 잘라버렸어. 그래서 백아절현 이런 사자성어가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럼 지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뜻이에요. 참 고귀한 존재죠. 누구에게나 자기 지음이 하나 있으면 참 한 사람 있어도 축복이에요. 없는 사람 뭐 아주 많지. 그죠? 자, 세상길에는 지음이 드문에 이제 굳이 이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심정 아는 이 드문에 창의 삼경 우요 창 밖에는 삼경의 비요. 그러니까 창 밖에는 삼경의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 이제 그 계절이 말입니다. 밤비는 원래 좀 처량스러워요. 게다가 삼경이구나, 삼경. 우리 옛날 사람들이 밤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삼경을 많이 이야기해요. 삼경, 달 밝은 밤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게다가 여기는 밤비가 오는데 삼경인데 거기다가 가을이라. 가을 여러분 이게 아주 이게 민감한 사람들은 가을 말만 들어도 찡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경지에 갔었어요. 그렇게 돼야 돼. 뭐가 들어 확 몸으로 와 넣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 아이고는 이게 어려워요. 시를 짓고 뭐 음악하고 예술을 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 결국 내 정신 의식이 확 풀려버려야 된다고. 이게 이제 아스팔트처럼 이성으로 딱 무장하고 논리로 딱 무장하고 이렇게 되면 저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그렇게 나오지. 그렇게 되면 도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이제. 응? 그래서 이걸 빨리 나를 무너뜨려야 돼요. 자, 창 밖에는 삼경이 비가 내리고 등 앞에는 만리의 마음이야. 저 만리 밖에는 그 신라 고향 땅을 그리는 마음이 있더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대개 이제 한시에는 이제 우리말로 빨리 쓸게요. 기성전결이 있어요. 기성 전결. 한시에는 율시가 있고 절구가 있어요. 율시는 8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구는 뭡니까? 8구절을 반으로 잘라버려서요. 그러면 4구절이 돼. 4구절을 절구라고 그래요. 여기는 지금 4구절로 됐죠. 그래서 절구다. 절구는 절구인데 몇 개 글자? 5개 글자죠. 그래서 오은 절구 이렇게 됐죠. 그런데 대개는 이제 이렇게 기성전결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좀 특수하게 짜여져 있어요. 기성 와서 전결, 전결이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끝에는 이게 이 대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구.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창외하고 등전하고 이게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글자끼리 즉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구절에 첫째 글자는 첫째 글자끼리 그러면 창 했으니까 등 했죠. 같이 이제 명사가 나왔죠. 그 다음 글자 보세요. 바깥 하니까 앞 위치를 말해주는 글자죠. 그죠? 그 다음에 3 하니까 만 숫자가 나왔죠. 요걸 대꾸라 그래요. 같은 품사끼리 마주보게 하는가. 요게 이 한문에 산문에도 대꾸가 굉장히 많아요. 이 지금 이제 한문의 세계에서는 한 번 했던 말을 또 다른 형식으로 같은 박자로 또 이야기를 해. 그거는 뭐 경서에도 그렇고 모자장자에도 그렇고 문장 쓰는 법이 일반적으로 대를 잘 써요. 딱 글자를 7자면 7자, 뭐 10자면 10자 맞춰서 쭉 쓰고 또 이렇게 쭉 쓰고. 그럼 요 근래 선비들 글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제 뭐 일반 산문에서 그렇게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삼경할 때 경자는 시각 경자고 이쪽은 이제 리, 이 도랑행이잖아요. 몇 시간 같은 거죠. 그다음에 비, 마음 같은 맹사고 이렇게 맞추는 걸 이제 대꾸라고 그래요. 대부분 보면은 절구에서는 좀 대꾸를 잘 안 쓰는데 이 최치원 선생이 대꾸를 맞춰서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뜻은 의미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추풍 가을바람에 오직 문자는 굳이 새기지 않아도 돼요. 괴로이 엎절이니 세상길에는 지음이 드물도다. 즉 이제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드물도다 이런 뜻이죠. 나의 심정을 알아주는 그런 친구가 드물도다. 참 외롭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창밖에는 부슬부슬 삼경이 비가 내리고 또 이 등 앞에는 등 건너 저 멀리 말리밖에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불쑥 일어나더라.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전에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뭐 불충분할 수도 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달이 있다. 달이 하나 뜨면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달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 최치원 선생이 지은 시를 가지고 기본적인 골격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풀이하는 것은 그렇게 글자를 완전 무시하면 그건 안 되지만 글자를 뭐 다른 글자로 뭐 풀어다 팔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지금 이거는 이제 저 혼자 막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저에게 그 조언을 한다 셈치고 요거 지금 제가 번역했잖아, 그죠? 여러분들 한번 좋게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가르쳐 준 거다. 저만 일방적으로 그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 가을바람에 개도 옆줄이니 세상길에 나의 심정하는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쉬었다 해요? 더 해요? 예. 10분 쉬었다 주세요. 쉬었다요? 예. 그리고 이제 2회전 또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예, 조금 휴식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소개된 시를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허락이 안 되니까 또 자세한 설명을 또 밑에 또 보시면 있으니까 이제 선별해서 이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포은시를 읽어볼까요? 정몽주 171쪽에 자, 여기 이제 지은이 정몽주 포은 선생은 누구나 다 아시죠?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알기로는 그 절개의 화신 아닙니까? 선주교에서 피 흘리고 이제 그 이방원에 이제 그 실태를 맞고 돌아가셨고 선주교회는 지금도 핏자국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포은 정몽주는 말 그대로 이제 조선의 절의 사상의 대표적인 스승으로 그렇게 맞들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야, 굉장히 이념적이고 뭔가 자기 사상에 탁 이렇게 박혀있는 외골수, 쉽게 말하면 탈레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선입관이 뭐 그럴 수가 있으리라 봐요. 굉장히 강성, 죽음 따위를 초월하는 그런 사람, 그 무시무시한 사람. 근데 이제 이 시를 읽어보면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이 시를 보았을 때는 평상시의 삶은 좀 멋스러웠으리라 이렇게 봐요. 이 시 자체에서 그 품격이 묻어나거든요. 이 시가 이 위선적으로 쓰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저는 잘 하지는 못했지만 쭉 옛날부터 지어왔던 시를 쭉 이렇게 시집을 한 내어보려고 이 정리를 쭉 해보니까 제가 뭐 27살 때는 뭐 했고 30살 때는 뭐 했고 40이는 뭐 했고 뭐 50이는 뭐 했고 이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러 갔고 어떻게 깨달았고 그때 생활 환경은 어떻고 이게 모두 다 저는 그것을 의식하고 쓴 게 아닌데 그 내 상황을 내 순간순간을 쓰다 보니까 정말 내 삶의 그 괴석과
똑같더라 이런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위선적으로 막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를 지을 때는 이게 다른 삿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꼭 있는 대로만 해도 이게 표현이 다 될까 말까 짜서 내 혼을 담아서 하는 건데 어찌 거짓말을 갖다 담아서 그거 쓰겠습니까? 하다 보면 진실이 나와버리는 거라. 그 시를 보면 저 사람을 안다는 게야. 그래서 들어보셨죠? 시 보면 저 사람 알아 그냥. 이 시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봅시다. 춘우 우자 이 시는 지금 이 포원 선생 요 시는 고시로 지었어요. 자, 우리가 이것도 이제 상시 고시가 있고 신시가 있다 그랬죠. 이제 신시에서 이 당나라 이후로는 다 신시의 시대에 들었는데 신시에서 그 신시를 짓지 않고 신시 시대에 고시의 형식으로 지으면 그것은 고풍이라 그래요. 고시는 옛날 사람 지은 게 고시고 후대 사람이 지었는데 고시처럼 지었다. 그럴 때 이제 고풍이라 그러죠. 그럼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 포원 선생의 이 시는 고풍이다. 온 고풍으로 지었다 이죠. 온 고시는 아니고 옛날에 그러면 당대 앞에 나서면 온 고시라고 하면 되는데 고풍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평척, 앞에 성조하고 상관없이 그냥 뜻만 맞춰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도 이제 1년 사람은 그냥 그래도 소리 그 맞춰서 읽으면 좋죠. 자, 춘우세 부저하나 야중 미요성 설직 남계창하니 초아 다소생을 자, 이런 걸 이렇게 읽고 이거 시를 읽을 때는 요 짝수짜리 우리가 보통 이라 이래 하잖아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산문의 토를 달 때 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는 좀 시다운 게 좋아. 그래서 끝에를 마무리를 하는 것을 이렇게 옛날에 말투 들어보셨죠? 설 이렇게 그럼 토를 를 이렇게 달면 되죠. 짝수 구절에는 그래서 이제 미유성 이렇게 토를 성자 다음에 을자를 붙인 거예요. 원래 산문으로 하면 성이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아 올려야 그 시조 있지 않습니까? 시조창에도 그때 을자 말아 올려요. 한 시도 끝에 토를 을로 봐라. 선생님 맞지요? 저 시조창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끝에는 이렇게 탁 끝맺은다고. 그리고 소리가 탁 끝나잖아요. 그 시에는 을자를 붙이면 한 시에도 그렇게 해요. 자, 읽어봅니다. 자, 뜻풀이를. 봄비 새부적이라. 봄비는 새하야. 즉, 가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적이라. 이 방울 적지 않습니까? 방울을 이루지 않아. 그러면 이제 장마비나 장대같이 오는 비는 막 방울 줄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 봄비는 이게 가랑비처럼 보슬보슬 이렇게 내리는 거라. 방울이 지지 않는 아치 수증기처럼 그렇게 내려온다 이거죠. 자, 봄비는 가느라 방울 지지 않으나 야중 미유성이라. 그런데 야중은 밤 가운데 즉 한밤이 되죠. 한밤에는 미유성 가느다랗게 늦장 소리가 있도다. 야,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보세요. 이 보슬보슬 내리는 비가 안 들려요. 그런데 언제 들린다? 밤에 천지가 적막할 때. 얼마나 깊은 통찰입니까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깊은 통찰이냐 이 말이야. 가슴이 심쿵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밤 가운데는 가느다랗게 소리는 들리더라. 큰 비는 아니기 때문에 또 툭툭 내린다 이렇게 하면 또 그거는 시가 거짓되잖아요. 그럼 가느다랗게 겨우 들리더라 이거지. 원래 제가 봄비 방울 지지 않는 그런 가느다란 그 이슬비보다 더 여러 개 더 가늘게 오는 비. 그러니까 고요할 때 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밑자를 탁 집어연 거예요. 기가 찬 거죠. 그 밑자 대신에
야중 대유성이라 크게 소리가 있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거짓말이지. 시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딱 거짓말하면 안 돼. 시 지을 때는 있는 대로 짓는데 그것을 실기 내용은 그대로 써야 되고 다만 이제 표현하는 방식 이것은 좀 멋들어지게 뭔가 상상력도 동원하고 어떤 감흥력도 동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빼대 자체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절대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있는 대로 줘야 돼. 예? 내가 예를 들어 나쁜 짓 했다. 나쁜 짓 한 거 짓고 그래서 부끄럽더라. 이렇게 지면 되잖아요. 내가 혼자인 척,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거 내가 잘했고 나쁜 일인데도 내가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라. 그건 안 돼. 그건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 잘못한 거더라. 참 내 신세를 보니 참 웃음이 나오는구나. 웃을 서자. 웃을 서 나오면 내 몸을 소 비웃도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그렇게 해야지. 자, 설진 남계의 장안이 자 눈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남쪽 시내가 참 이게 물이 넘치난다는 창자거든요. 긴장자에 물 숫자 붙었잖아, 그죠? 이 방울 세 개가 이게 삼수변인데 요거는 물 숫자가 변한 거 아닙니까? 요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쫙 넘쳐난다 이거지. 그래 저는 이제 정몽주 선생의 이 시를 보고 늘 봄에 이제 산 나들이를 가면은 이 시가 생각이 나요. 실제로 그래. 그 도연명이 그 사시에도 춘수만사택이라 봄물은 사방못에 가득하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는 얼음이 꽁꽁 얼려서 수분을 어디서 산에서 머금고 있는 거라. 눈도 안 녹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럼 날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죠? 여름이 녹죠. 지금 비가 녹듯이 지금 바다도 물이 늘어났어. 그죠? 그러면 물이 늘어나서 이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멕시코만 물라 그래. 이게 멕시코만 조금 더 이게 옛날에는 물이 작을 때는 이게 물이 빨빨 흘러서 기후가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는데 물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가 지금 이상 기온으로 가는 원인 중에 한 개가 그래. 그래 봄 되면 녹아서 정말로 소리가 졸졸졸졸 이렇게 나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 그것도 시도 찍어놓고 그래놨어요. 그래 이 포원 선생 때문이요. 그래서 봄에 산에 갈 때는 예사로 안 보죠. 재밌죠? 자, 눈이 다 녹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 시내, 왜 또 하필 남쪽 시내냐? 북쪽은 춥잖아요. 북쪽 반대가 남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름이 갔다. 북방에 여름이 가고 자, 따뜻한 기운이 오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북기라 그러면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눈이 녹아서 해동이 돼서 천지가 따뜻해졌어. 그래서 물이 많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북쪽 시내라고 갖다 붙이면 말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배려할 때마다 그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뭔가를 터득을 하고 있어야 돼. 저 자연 현상 눈에 보이는 이 경치와 내 의식 세계 이게 뭔가 통일을 이루고 있어야 요놈 살림살이가 되는 거라. 여기에는 요놈의 글자를 갖다 놔야 되겠다. 저 글자를 놔야 되겠다. 이게 연결이 돼야 돼. 그게 잘 될수록 위대한 시인이 되는 것이죠. 뜬금없는 시어를 갖다 붙여놓으면 그거는 이제 겉도는 게 되는 거죠. 물과 기름처럼. 물 속에 같이 쏙 어울리듯이 그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내려놔야 되고 구절도 그렇게 엮어가야 돼. 이 선생이 딱 그렇게 잘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야모토 무사시 칼싸움 하는 거 알죠? 금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칼 들고 이렇게 쫙 해서도 하나도 빈틈 없어. 저기 찌르지를 못해. 가만히 있어도 돼. 이게 뭡니까? 내 자세에 빈틈이 없는 거야. 내게 빈틈이 없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도 저기 덜덜덜 떨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이 선생의 지금 시가 제가 볼 때는 저는 하수니까 하수가 어떻게 고수를 다 쳐다보겠습니까만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트집을 잡을 데가 없어요. 예. 자, 설진 눈이 다 녹아 남쪽 시내가 시내 물이 쿨쿨쿨 넘쳐난단 말이에요. 넘쳐나니 이제 바야흐로 봄에 싹이 틀 그런 시점이 왔구나. 그래서 끝에 다소생이라 풀싹이 다소는 이제 우리 다소간 제법 이렇게 생하였도다. 자 이제 뜻풀이자 다시 한번 쭉 하면 봄비는 춘우죠.
세부적이라. 가늘어서 밤을 지지 않으나. 야중미유성이라. 자, 밤 가운데 이 중야나 이때는 중야나 야중이나 뭐 같다고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밤 가운데는 그냥 밤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제 이 가느다란 빗소리까지 다 들으려면 한 3경쯤 돼야 되겠죠. 인적이 완전히 사라진 그 시점. 그게 이제 야중, 중야하고 뜻이 같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 봄이면은 저 봄이면 한 신유 한 술시부터 뭐 인시까지를 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술시 밤은 사람은 그러고 다니는데 개도 짓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자, 한밤에 가느다랗게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유자를 이제 들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설진, 자, 눈이 모두 녹았다. 그래서 남계가 남쪽 시냇물이 넘쳐나니 때마침 초와 풀싹도 제법 다소 생하였구나. 자, 그래서 그럼 이 시를 보면은 이 포원 선생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의 정서가 아니죠, 그죠? 그 포원 선생이 그렇게 죽음을 맞은 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현들을 보면은 그 삶을 보고 삶 그 자체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건 이제 돌발 변수죠. 일상적인 삶은 포원 선생의 마음은 곧지만 또 이러한 여유를 이런 봄 소식을 살펴볼 수 있는 저런 운치를 가지고 있는 운해가 발달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시경도 배우잖아요. 옛날 과거 시험 보려면 오죽했으면 한때는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시부, 좀 문학작부, 문학성 가지고 과거 시험을 봐요. 경서, 철학 이게 아니고 그 정도로 한문의 시대에서는 그 문학성 이것들 굉장히 이제 중시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 안 계세요? 추노 세부족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어느 분이 한번 해보세요. 들리도 괜찮은데요? 저기 조금만 이렇게 고쳐보면은요. 예. 한밤에는 가만히보다 예. 마지막이 소리 울리네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설지는 예. 눈이 다 녹아서보다 그냥 눈이 녹았다는 말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눈이 녹아 남쪽 시냇물 불어나니. 옳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기 새싹이 아까 그 설명하실 땐 다소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보단 다소로 그렇게 고칠까요? 예, 다소 이렇게 돋아나네. 그걸 다소로 그냥 번역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거 되겠어요? 여기저기 너무 의역을 많이 했네요. 예. 새싹은 여기저기. 그럼 여기저기. 예, 여기저기보다 다소 돋아나네. 옳지. 원래 글자대로 오죠? 예. 옳지. 예. 그러니까 물이 녹아서 이제 불어난 거지. 여름이면 뭐 넘치는데요. 예. 그냥 불어났다고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마도 아닌데 그냥 물이 좀 많이 불어난 것이지 막 정말 쿨쿨 막 길이 넘쳐가 그건 아니다 그지? 예. 그러니까 이제 시냇물 넘쳐나니보다는 시냇물 불어나니. 그럼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왜냐면 눈이 녹으면 눈이 다 없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저 됐어요. 아이고, 예, 해보세요. 봄비는 가늘게 이슬 같으나 한밤에는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네. 예. 눈이 녹아 남쪽 시냇물이 흐르니 예. 새싹이 돋아나는구나. 와, 저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저는 이 시번역 할 때가 정말 재밌어요.
이거는 시 번역은 선생님 맞죠? 제2의 창작이라. 그죠? 그죠? 이게 원판대로 짓는 것도 이거 재미있는데 이걸 이렇게 저렇게 예? 꼭 저렇게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저는 이 시를 제가 또 주역도 공부하자 저한테도 주역 하여튼 주역 선생님도 해요. 주역도 가르쳐요. 제 교육기관에서 제가 주역하고 한시하고 뭐 이제 장자하고 이런 걸 중심으로 제가 교육을 하는데 저는 시 한 글자를 이게 괴로 봐요. 괴. 글자 하나하나가 현대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시어 이거를 그냥 문자로 보지 말고 괴로 본다 이거죠. 괴라고 하는 건 뭐냐? 괴는 상징이거든요. 상징 아시겠죠? 상징어는 수천 개의 언어 다발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상징이라고 하는 건 무한의 뜻을 안고 있다 이게요. 그러면 이 시에서 시어 하나하나 놓는 거는 그냥 글자 갖다 붙인 게 아니고 그 많은 이미지 상들을 붙여 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맛이 시 맛이 깊어지는 거라. 그 산문처럼 쭉 써버리면 쉽게 말하면 다 까는 거잖아. 다 까면 무슨 재미가 있어? 보일락 말락. 뭐가 들어있는지 호기심이 나야 되는 게요. 그럼 그게 뭐냐? 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역에 건괴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늘이다, 뭐 하늘 천자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명.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무한대예요, 무한대. 언어밖에 언어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상징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심볼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볼. 그 심볼을 잘 쓰면 잘못 쓰면 그 회사 망해. 그 나쁜 이미지, 암시를 많이 담고 있는 심볼을 쓰면 그거 망하는 거라. 그래서 역대 동양이든 서양이든 전쟁 나가고 할 때 항상 그 나라, 그 군대를 상징하는 깃대를 들고 다니죠. 그 상징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이제 한자도 마찬가지인 거라. 우리 한글 시도, 시어들도 그래요. 그냥 그게 어떻게 단순한 글자이겠습니까? 그 글자 속에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살아있는 활물이요. 글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모르고 시집을 나왔방요. 한글 시든 한문 시든 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건 저도 아직 깨달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꾸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자꾸 감상해보고 지어보고 하면 그게 열리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냥 글 전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옛날식 성리학자, 도학자 그런 식 방식으로 다 통제, 절제, 음수 그렇게 살았죠. 시 배우기 전까지는. 그것도 원래 선생님 시 같은 거 배우면 안 된대요. 그거 나태해해져가지고 그건 배우면 안 된다는 게.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니 어쩔 수 없으니까 시 선생님한테 그 시 선생님이 또 경수도 잘 하거든, 다른 것도. 경수도 배우고, 더 배우고, 시도 배우러 갔는데, 그거 해보니까, 이게 앞에 선생님은 기본을 잘 잡아주셨고, 뒤에 이제 시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기본 작업을 다시 활용하는 법을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은 터득했다. 이래 볼수 그 바란스가 이제 맞아져 간다, 이거지.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딱 이 이념식 교육만 딱 들어가 버리면, 일생 동안 좌뇌만 쓰는 사람이 되거든. 참 초라한, 참 우주에서 보면 참 가짜는 놈의 지 털에 지가 갇혀서 저렇게 허죽대가 일생을 허비하는 저런 멍청이 바보 같은 놈이 어디서 저 우주에서 보면 그럴 거라고. 그것도 중요하고 남을 해롭히면 안 되잖아요. 기본은 그거거든. 남을 공생하고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라. 맞지. 그럼 그거는 바탕을 하지만 또한 나는 내대로 낙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어지린자가 뭡니까? 어지린자가 밖으로 드러나면 즐거울 납자예요. 이게 어지는 것은 안의 덕이지만 이게 안의 어진 덕이 밖으로 정으로 드러나면 즐거울 납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즐거우면 남한테 베풀 수 있죠. 내가 화가 이렇게 나 있는데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하면 어떡합니까? 왜? 하고 확 던져버리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내가 상장도 받고 뭐 재수 좋은 날이야 히히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회사에서 이제 밑에 직원들이 사인 받으러 오면 그래 하고 막 대략하고 막 사인 쫙 해주거든. 그때는 사랑이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반대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로 즐거워지는 거라. 이게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마음이 절로 이거는 화가 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팎이 같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시를 읽으면
요걸 키우는 거예요. 요걸 키우면 어떻게 돼? 내 안에 내면을 막 일으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부터 들어가면 음속주의로 빠지기 쉬워. 이게 잘라버리면. 이게 나타나기 어려워. 이 사랑에 사로잡혀 이렇게 하면 이게 감성의 세계로 완전 말려버린다고요. 마음은 있지만 실행은 안 되는 거지. 자비로운 진정한 정도 안 나오는 거지. 머릿속에만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끄집어내는 방법이 뭡니까? 시! 공자가 뭐 흥어시 했잖아. 시에서 흥기시킨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 그 시어 속에는 많은 이미지를 안고 있다. 이제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서불진언. 그런 문이 있죠, 문장. 그런 말을 다 전하지 못하고 언불진의라. 언은 말은 뜻을 다 전하지 못하는지라. 그래 어떻게? 입상, 괴상을 세웠단 말이야. 요즘 우리 책에 된다. 그래서 괴상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도 안 되고, 이게 책으로도 안 되고, 말 설명으로도 안 되고, 그러한 뜻의 세계가 있다 이야.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내고 전달해야 되겠느냐? 어쩔 수 없어서 말이라는 것도 지워버리고, 글이라는 것도 지워버리고, 상징을 또 지워버렸네. 그게 괴상의 의미예요. 나는 확실히 나는 그렇게 믿어. 이 시는 글자 하나하나가 괴상과 똑같아. 그냥 1차적으로 번역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글자는 수천 가지로 다르게 얼마든지 맛깔나게 이야기해도 된다는 거야. 다만 전체적인 흘러가는 뜻은 이제 그거 있겠죠. 작자의 마음은 그걸 있는 것은 진실이고 이걸 표현하는 거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정서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쭉 지적하셨는데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답은 없어요. 이 하나의 괴상을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책으로서는 1000번도 더 나오면 그러다 해결이 안 돼요. 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이미지를 달고 있는 거라. 그렇게 봤을 때 뭐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들 이제 발표하신 그 뜻은 그대로 일단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탈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맛을 살려서 제대로 지적한 것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한시 번역을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에 대한 감각도 늘어나고 특히 이제 한시에 대한 감각은 더 늘어날 것이고 현대시도 내는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면 시간이 지금 어떻습니까? 5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참 재미있는 거 하나 또 해볼게요. 173회 성감. 요번은 이제 성씨들 외에 많이 나옵니다. 성감, 성현, 성삼문. 저 당시에 성씨들이 이제 많이 이제 활동을 했어요. 자, 세종과 세조 사이에 생겨난 문시입니다. 그 시가 이거 참 재미있어요. 자, 나공곡인데 나공곡 이건 하나의 곡조 이름이에요. 또 다른 데도 나공곡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한 뭐 민간의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 하나의 뭐 그런 시들을 이렇게 나공곡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도 있어요. 특별하게 뜻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낭여 그하 고기요 첩삼 노중진을 상긋 인상은하니 강간 부득진을 목소리가 좀 맑아야 되는데 목소리가 끄끌끄끌하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정말 재밌어요. 낭여 그하 곡이요. 낭군님은 가틀겨자 들었죠? 뭐와 같았냐? 수레 아래에 이 바퀴통 곡자거든 원래. 그러니까 바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낭군님은 수레 아래에 바퀴와 같고 이 첫 번째 여자입니다. 나는 길 가운데 티끌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저놈의 서방은 저놈의 서방은 수레바퀴야. 수레바퀴.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끝없이 굴러가는 거라. 그런데 저 여자는 요 길에 있는 먼지라. 먼지는 이 사람이 굴러올 때까지만 가만히 기다려야 되고 또 이 바퀴는 머물지 않고 또 가버리죠. 아니 이 신랑이 왔는가 했더니 그만 자고 나니까 가버리고 없어. 이해되죠? 길바닥에 먼지는 가만히 이게 여자는 가만히 있어. 저는 뭐 신랑 저는 뭐 자식은 저는 꼭 오더니 자고 나 아침에 하면 또 없어요. 막 한 달 뒤에 오고 1년 뒤에 오고 이 지랄을 한다 이 말이야. 이런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저도 적을 읽으면서 뭔가 확 느낌이 온 게 저도 약간 저렇게 살은 적이 있거든요. 공부하러 다닌다고 온 서성 찾아다닌다고 또 어디 산에서 혼자 돕고 혼자 공부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 식구도 한번 그랬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와서 뭐 어떻게 몇 달에 떠나고 뭐 그러고도 그런 이제 이걸 읽으면서 자 집 나가서 요새는 이제 여자들이 나가고 남자가 집 지키고 이제 그런 경향이 되죠. 이제 거꾸로 돌아와. 그렇게 또 하면 돼야지. 이제 음량이 돌고 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 이제 그 독립운동 한다고 만주 가서 몇 년 만에 돌아와. 또 날마다 기다려도 안 와. 또 왔던 햇빛 일본 경찰 피해서 그만 숨어서 싹다 패버려. 또 어디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고 또 몇 년 만에 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서방님은 영원히 안 돌아오시고. 그렇지. 자,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름에 미쳐가지고. 노름에 지금도 요새는 빠찡고 뭐 저기 정선인가 어딘가 있죠 어디? 그거 가서 그만 못 돌아오는 사람 많다대요. 한 나고는 못 돌아오는 게 노름에 빠지면 못 돌아와 집에. 또 이제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거든. 한때 저도 그랬으니까. 도꾼들은 도 닦는다고 해도 못 들어가 버리고. 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뭐 잠시 왔다가 또 가버리고 또 안 오고. 각색이야. 집집마다 사연이 있어. 그런 여성들의 사연을 지금은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단방에 도장 찍기가 탈탈 다 틀리고 뭐 쫓겨나는 거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빠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랬다는 겨. 그래서 상근, 잉상원 서로 가까이 왔는가 했는데 이날 인자거든요. 이날하여 즉 연달아 곧바로 또 서로 멀어져 보니 바퀴가 뒷거래 문진이 왔는가 했더니 그럼 검색 1초 만에 굴러가 버려요. 자 그래서 간간 아무리 보고 또 바라보아도 부덕친다. 서로 친할 수가 없네. 됐죠, 그죠? 이제 여기 지금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첩이라고 하니까요. 네. 마누라 말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줘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아내는 어떤가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아내? 예. 그러니까 여기 낭군이니까 예. 낭군의 반대로 가야지. 근데 이건 첩은 근데 이 첩이라고 할 때도 이 한자 뜻으로는 그 부인이 될 수도 있지만 예. 여기 그냥 한글로 이려놓으면 그냥 본부인이 아닌 첩같이 느껴지거든요. 너무 정난하게 들어갔다 그죠? 첫 예? 첫 내용에서 아니 낭자라 해서 이거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낭군과 이제 대로 되죠. 대가. 예. 낭군과 여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리고 요거는 아마 저 성간 대감이 이제 다른 사람들 그것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사라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죠. 이제 자기 부인을 낮춰서 한 말인데 예. 그러니까 이대로 읽으면 좀 너무 적나라하다 이게. 저기 아니 부인이 아니라 이게 첩같이 느껴진다 이거죠. 그럼 그냥 두루뭉술해서 뭐 여인은 뭐 그렇게 할까? 아니 낭군을 예. 님이라고 바뀌어요. 님. 그것도 참 그러지. 님은 수에 바뀌어요. 아이고 예. 그러면 괜찮지. 그래도 말 되네요. 아주 그 시적입니다. 임은 술에 박히요. 이 몸은 길리의 뒷거리로세.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굳이 정인이 많이 지금 하는 게더
선생님이 1인칭으로 첩을 계속하는 게 계속 그렇게 할까요?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뜻은 이게 좀 너무 드러나 있는 것 같긴 해. 조 선생님은 말하기 아니, 싫다는 저기 소첩은 하면은 응. 겸손하게 네. 그러니까 아들 소첩은 본부인을 예 소첩이라고 하면은 또 괜찮죠. 본부인이 이제 뇌를 예, 예. 낮춰서 하는 이야기겠죠. 예, 자기를 그냥 낮춰서 소첩은 그렇게 해도 되죠. 아 예. 선생님 짱. 그래 소첩은 그래 하고 예, 낭군은 이제 낭군 해도 되는데 우리 예. 군세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임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 하여튼 그러면 재밌죠? 재미없으면 예.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꼭 해야 돼. 이거 했어. 이런 걸 의식을 확 열어버려야 돼요. 이거 진짜로. 예. 그래. 하여튼 그러면 이렇게 또 이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걸로 끝을 내드리겠고 이렇게 많이 읽어보시고 또 나름대로 번역을 많이 해보시고 그러면 이래 감각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제가 또 나중에 찾아가서 배워야 되고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는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 하나만